네, 신통계의 발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재개발이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구독자분들도 그러시고요.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노후 빌라 혹은 신축 빌라 이런 것에 있어서 투자 방법이 좀 다르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짚어주시면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문의들이 정말 많긴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디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정지 투자는 정말 리스크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예정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알아둬야 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은 좀 길게 봐야 된다. 언제 될지 솔직히 알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인지하고 움직여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축 빌라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인 부분이죠. 노후도를 맞췄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오래 걸린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오래 걸리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래 걸립니다. 어느 정도나 오래 걸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정지 투자할 거면 20년은 넉넉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통기획을 지정된 곳들 자체도 완공까지 10년은 봐야 돼요. 완공까지 10년 더 걸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조차도 조합설립 인가가 정말 큰 산이긴 한데 이 75% 동의를 받고서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는데 하다 보면 2, 3년,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받는데도 하다 보면 2, 3년, 그러고서 관리처분 인가 나면 8분 능선이 다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주 철거할 때도 한 1년 반에서 2년, 착공하면 준공까지 이제 2.5년에서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이게 10년이에요. 물론 여기서 단축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통기획이라고는 했지만 신통기획이 인허가를 단축시켜 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는 그 시점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1년 정도로. 그러면 그 외 기간은 동일하거든요. 이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가 났다 하더라도 본 지구 지정까지 2년 정도라고 서울시는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하면서 여기가 언제 입주했고 하고 이런 것들을 봐왔으니까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조합설립 인가 난 곳들도 입주까지 8년, 6년 이런 거 보면서 움직이는데 이제 출발인 데들도 10년 이상인 거고,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내년 서울시장님이 예를 들어 재개발을 싫어하는 서울시장님이 됐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한참 뒤, 그 다음 시장이 될 때까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당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던 9년 동안 재개발 지역들은 신규 지정은커녕 해제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재개발이 말하는 게 이게 20년이라는 것도 20년 안에 되면 다행인 거고, 사실 3차 뉴타운 선정했었던 게 2007년도였거든요. 그러면 뉴타운을 갖다 그렇게 광역적으로 지정했었던 게 마지막이 2007년도라고 생각해보면 벌써 지금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알면서 접근하는가? 아마 모르시고서 그냥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이거를 조금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했다라고 하면 내가 산다라고 하면 전 예정지 투자를 반대합니다. 직접 사는 얘는 어렵다. 지금 벌써 내가 나이가 40대는커녕 30대라 한다 하더라도 난 나이가 젊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해요. 이제 30대 혹은 20대라 한다 하더라도 이제 30대 초중반 되면 남자들도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여기가 이제 10년 뒤에 입주 이러고 있으면 내가 40 돼서
쉰이 돼서 이게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만 한다 하더라도 좋았을 인가가 난 재개발 지역들 일단은 명확하게 몇 년 뒤에 입주하는 게 눈에 보이는 데들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예정지 투자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느냐? 애들한테. 자녀 세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내가 된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내가 지금 40대다라고 하면 환갑잔치 할 때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때 가서 이제 재개발한다라고 떠들 수도 있고, 이거 너무 내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진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곳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나이가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뭐 이제 돼가지고 내가 언제 이제 아파트 입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런 기간들 명확하게 인지하고서 자녀한테 사주는 거죠. 자녀가 지금 현재 뭐 중학생이다, 아니 초등학생이다, 애한테 사주면 애는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이제 애가 뭐 30대가 되고 하면 아파트가 입주할 수도 있고, 그때 돼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뭐 8년 뒤에 입주다. 그래도 조금 기다릴 수는 있겠죠. 이제 완공까지 기다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걸 사야지 안 나오는 걸 사면 안 되잖아요. 기껏 산전수전 정말 어려운 정비구역 지정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현금 청산 대상자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어려운 게 입주권에 대한 상대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특수 물건들은 배제하고서 빌라를 살려 했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그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 지정될 곳들,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단적으로 이전에 지정됐었던 5, 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2020년도 9월 21일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새로 또 지정될 예정인 데들이 있죠. 당장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공모가 났는데 그 공모일이 언제였냐? 2021년도 12월 30일입니다. 그럼 그때가 또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라고 발표문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또 이번에 지정된다라고 하면 권리 산정 기준이 12월 30일이겠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신통기획 발표를 했었을 때 그 공모문에 또 어떤 식으로 있었냐? 하도 신축 빌라들이 노후도를 깨먹고 그러고 막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2차 공모 말고 앞으로 진행되게 될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이나 모두 다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2년도 1월 30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인지해 보면 내가 빌라를 사는 거는 좋은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으로 가냐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도 1월 30일 이후로 지어지는 신축 빌라들은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자니까 이런 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2022년도 1월 30일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매수하는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들을 내가 다 인지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요건을 못 맞췄다라고 하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신통기획 사람들이 막 신청을 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민들의 동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는 지정해 줄 거다라고 말했지만 전 동의율이 전혀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동의율이라는 거는 위지 표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성 그리고 노후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거정비 질수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도정법상의 재개발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동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면적 노후도, 그리고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요건들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켰다 해가지고 충분하냐? 그렇지 않죠. 이번에 신통기획 공모 자체도 보게 되면 이런 요건들 자체를 충족시켰다 해가지고 다 통과가 아니라
여기서도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노후도를 충분히 더 높게 충족한 데들은 점수를 더 높게 주고 노후도를 간당간당하게 맞춘 애들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예정지라고 말하는 곳들 보다 보면 노후도가 솔직히 깨진 곳들도 존재하고요. 근데 노후도를 맞췄다 한다 하더라도 신축 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후도가 막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런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데들은 좀 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곳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사업성들도 괜찮고 단독주택들이 많고, 즉 다세대 주택이 많기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아야지 사업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축 빌라가 많지 않은 곳들이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도 신축 빌라가 많은 곳들은 피해야 된다. 내가 신축 빌라를 사는 거는 당연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만, 근데 신축 빌라를 안 산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신축 빌라가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재척될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이번에 지정된 곳들을 보다 보면 모양이 약간 좀 기형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그렇게 갔을까?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신축 빌라가 많은 구역들은 이렇게 피해가면서 오려서 구역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신축 빌라가 아니라 구축 빌라라 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신축들이 많이 몰려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노후도가 깨져. 혹은 얘네들이 들어간다 했었을 때 노후도는 어거지로 맞출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노후도를 더 맞춘 곳들이 지정된다 했잖아요. 아, 그럼 얘네들 때문에 안 좋겠네, 그리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네, 얘네들을 피해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는 빌라가 그런 노후도가 완벽하게 맞춰진 곳에 한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신축 빌라가 주변에 많으냐, 이런 부분들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최소한의 체크사항이다 라고 말해드린 이유 자체가, 이 세 가지에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지정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위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많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것조차도 미충족한 데들을 샀다라고 하면 문제가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굉장히 규제도 많고요. 이제 따져볼 조건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 포함해서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한 신통기획 후보지 외에도 사실 이미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곳, 혹은 지금 신청을 준비하는 곳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중에 혹시 좀 짚어주실 곳, 이런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 그런 곳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일전에도 뭐 추천해달라 했을 때 창신송인을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그 창신송인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신축 빌라가 더 들어서기 어려운 곳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노후도를 충족했지만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이 가장 큰 고민은 신축 빌라 업자 가서 더 쪼개기 해버려가지고 노후도를 깨트리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죠.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이 2022년도 1월 30일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건축행위 제한을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빌라지만 막 쪼개가지고 팔고,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냐, 노후도가 더 깨지기 어려운 곳들, 그런 데들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여기에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곳을 한 군데만 말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남 1구역을 주목해 볼 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도 정말 충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신축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일단 길과 가까운 곳들은 신축이 실제로 들어선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이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 신청을 하려 했었을 때도 그때 보면 노후도가 깨진 그 신축 빌라 있는 데들은 좀 오려놓고서 신청을 했거든요. 길가에 있는 애들은 신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남 1구역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는 신축이 어려운 게, 한남 1구역 직접 한번 가보시면 길이 너무 험난해요. 저희가 주간동화에서도 실제로 한남 뉴타운에 가본 적은 있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었나요? 굉장히 골목골목이 좁고 경사가 가팔라서 이제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차가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공사 중장비들이 오갈 수 있다? 막 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이 오가고 이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남 1구역은 여기서도 일반적인 한남 뉴타운보다 더 심각한 데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사를 하려 했었을 때 이삿짐 차량이 못 들어가죠. 1톤 트럭도 못 움직이고요. 그냥 손수레로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진짜 골목길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곳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해제구역이라고는 했지만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요. 여기가 그래도 워낙 한남 뉴타운의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서 여기는 뭐 언젠간 되겠지 묻어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신축 빌라 업자들이 여기를 사가지고 막 건물을 짓자니 평당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사 난이도도 높고 여기 평당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된 데들은 좀 신축하기 좋은 데들, 길가에 있는 애들 이 정도 됐는데, 그런 애들은 길가에 있는 애들은 딱 걔네들만 오려서 그런 길가에 있는 애들만 오려서 정비구역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좀 안쪽에 있는 애들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정치적으로도 매모드급은 지정하기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지정하려 했었을 때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남 1구역 정도 되는 사이즈는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뭔가 공공재개발 2차 공모도 아마 여기서 한남 1구역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선정했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들, 여기가 공급되면 정말 사람들이 원하겠다라는 그런 대기 수요들의 니즈도 맞춰줄 수 있는 만한 곳들에다가 일단 무엇보다 노후도가 더 깨지지 않을 곳이라서 제가 그래도 굳이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한남 1구역 정도는 좀 장기적으로 내가 한남 뉴타운에 멀쩡한 재개발 지역 조화설 인간한테 가려면 막 아무리 못해도 22억에서 25억씩도 필요한데 뭐 한 내가 10억대에서 묻어놓자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 뭐 한남 1구역도 제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번에 신통기에 발표된 후보지 중에서 창신숭인, 청파, 그리고 마천 5구역을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구역 투자 금액 어느 정도로 좀 보면 되고, 앞으로 이 세 구역의 미래 가치는 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매물도 많지도 않고요. 왜냐면 이걸 뚫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뚫을 수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는 언제 팔아도 되는데, 나는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데 하면서 지금 현재 직접적인 매물에 대한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이전 시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기 전에 피하려는 매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투자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6억에서 8억 정도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씨 이것도 높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조합설립 인간 안대들 가격대를 보게 되면 투자 금액이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6억대에서 갈 수 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는 않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어차피 실소유자만 갈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실소유자들만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투자금이 좀 더 낮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자체가 원래 그 전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뭐 4억대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대가 갑자기 확 뛰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늦지 않은 게 아까 말했었던 청파라든지 그리고 창신송인이라든지 그리고 마천 5구역에는 면면들이 너무 좋잖아요. 용산에, 그리고 창신송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자기가 비싼 것처럼 이 종로 중심지로 접근하기가 워낙 좋은 지리적인 입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25억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시세로 25억이 아니라 완공이 될 시점은 10년 뒤잖아요. 그때로 보게 되면 저는 정말 25억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여 마천 뉴턴에 있는 지금 현재 가격대들을 보게 되면 아니 25억 보는 건 터무니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여 마천 뉴턴 지금과 같은 반쪽짜리 뉴턴이 아니라 지금 마천 5구역이 완성될 때쯤 되면 지금 마천 3구역이라든지 다 완성이 된 이후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달라질 거고, 일단 송파구 프리미엄, 우리가 그전에는 송파구 끄트머니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좀 반대로 보면 바로 밑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 옆으로는 가밀지구가 있고요. 쫙 다 형성이 되게 다 보니까 거여 마천 뉴턴도 정말 가치가 남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신통기획의 내용과 주의해서 눈여겨볼 점을 잘 짚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소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신통기획이 재건축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평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신통기획 자체를 정말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서 이제 드디어 재개발 재건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 좀 이 대목 규제들 좀 뽑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드렸죠.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두 가지를 조금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높으신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고요. 일단 적어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막혀만 있다가 이제 변했다, 드디어 대재개발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재개발이 조금 어렵고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재개발을 좀 공부할 필요성이 되었다. 재개발 공부하다 보면 기회들은 결국 온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